안녕하세요. 어느새 환갑을 넘긴 나이의 평범한 시청자입니다. 항상 집안일이며 밭일을 할 때마다 채널의 사연들을 시청하며 무료함을 달래고는 했는데 얼마 전 제게도 몹시 속이 시원한 일이 생겨 제 얘기를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시골의 딸 부잣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원하셨지만 낳을 때마다 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딸부터 내리 6명을 딸을 낳고 7번째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몸이 몹시 병약했어요. 그 시절에는 태어나 첫 돌도 맞지 못하고 죽는 아기들이 허다했으니 제 오빠도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결국 어렵게 얻었던 아들은 너무나 허무하게 운명을 달리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지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태어난 것은 또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총 7명의 딸을 거느린 딸 부잣집이 됐어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제게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제 오빠를 죽여서 태어난 아이라고 구박을 하셨어요. 딸이 6이나 되는 집안에서 드디어 태어난 아들이 죽은 후에 마지막 딸로 나왔으니 당연히 저는 집안에서 구박대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딸 7을 모두 배불리 먹일 음식은 없었고 저는 항상 손가락만 쪽쪽 빨았었죠. 어린 시절 저는 어떻게든 부모님께 예쁨 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열심히 도왔지만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빨거리면서 하는 집안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일 큰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니 집안에선 언제나 구박대기였고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가 공부를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언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도시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고 큰언니와 2살 차이가 나는 둘째 언니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셋째 언니, 넷째 언니도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농사를 도왔어요. 밭이며 논이며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했던 저희 집은 언제나 눈꽃을 새 없이 바빴고 제 밥그릇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리광 한번 피워본 적이 없었죠. 그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밥에 콩가루를 넣고 비벼 먹는 것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반찬이 없었기에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었는데 큰 대야에 밥을 넣고 콩가루를 넣고 비벼주시면 아버지 어머니 다음으로 자매들이 나이 순대로 본인 밥그릇에 퍼먹곤 했죠. 나이가 많이 찬 언니들은 어린 동생들을 생각해 조금씩만 퍼갔지만 5째, 6째 언니들은 본인 차례가 오면 남은 걸 박박 긁어 퍼갔습니다. 결국 제 차례에는 부스러기만 남아있기 일쑤였고 이를 안쓰럽게 여긴 큰언니가 본인 몫을 조금 덜어주고는 했죠. 큰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큰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본인도 보살핌 받아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말이죠. 어머니는 죽어도 시설에는 들어가기 싫다고 하시지 다른 언니들은 다들 본인 살기 바쁘다며 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통에 저와 큰언니가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저는 가끔가다 큰언니가 사정이 있을 때만 어머니를 잠시 맡아서 돌봐드리는 느낌이었고 대부분 큰언니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큰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장녀라서 참고 사는 것도 많았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 아무것도 못하며 자랐어요. 큰언니는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정말 총명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적에는 매번 반에서 1등을 해왔다고 했어요. 아마 그 시절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학도 가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큰언니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서도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어오라는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죠. 큰언니가 일하러 들어간 곳은 문구용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큰언니는 한 달에 2번씩 집에 들러 우리 자매들에게 연필이며 공책이며 그 시절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꿈도 꿔보지 못했을 고급 문구 용품들을 선물해주고는 했어요. 공장에서 남은 것들이라 마음껏 가져와도 되는 물건들이라는 언니의 말을 그때는 철석같이 믿었죠. 언니, 옛날에 공장 다닐 적에 한 달에 2번씩 우리한테 문구용품 가져다 줬던 거 기억해? 그때 참 좋았는데. 매일 언니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내가 그거 몰래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말도 못한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공책이며 필통이며 물건들을 보는데 어찌나 니들 생각이 나는지. 동생들이 참 좋아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좋아할 너네 얼굴이 선해서 한두 개씩 슬쩍 했던 거야. 결국에 나중에는 작업 반창할 때 걸려가지고 눈물 쏙 뺐지. 큰언니가 한 달에 2번씩 돌아오는 날은 문구용품만이 아니라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어요. 큰언니가 일하던 공장은 시내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큰언니는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사오고는 했죠. 당시 그런 간식들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아이들이나 먹는 것이었어요. 큰언니가 준 커다란 사탕을 학교에 들고 가 자랑하다가 잃어버려서 엉엉 운 적도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큰언니처럼 공장에 들어갔고 저는 그 뒤로 문구용품과 과자가 2배가 될 거라 기대했어요. 그러나 둘째 언니는 공장에 들어간 후로 집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돈만 꼬박꼬박 붙여올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돈도 뚝 끊기고 보내오던 편지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께서 둘째 언니가 일하던 공장을 직접 찾아갔더니 걔 공장 그만둔 지 오래라며 같이 일하던 남자랑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 있냐 물었더니 남자가 살던 지역으로 같이 이사를 갔다고 했대요. 그때 둘째 언니 나이가 고작 18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에서 둘째 언니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기가 됐죠. 둘째 언니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언니들을 공장에 보내지 않았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언니들은 전부 다 집에 남아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언니들을 보며 저도 졸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집에 남아 농사일을 돕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섯째 언니는 졸업하고 집에 남아 농사를 짓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대신 고등학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큰언니 밑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줄줄이 언니들은 다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공부에 그리 욕심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여섯째 언니는 달랐습니다. 여섯째 언니는 어렸을 적부터 매사에 욕심쟁이였어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욕심을 부렸죠. 어머니께서는 쟤는 누굴 닮아 저렇게 극성이냐며 학을 떼시곤 했습니다. 여섯째 언니 고집은 아버지를 빼고는 아무도 못 꺾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패악질을 부리다가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셔야만 입을 꾹 다물기 일쑤였습니다. 고집이 센 만큼 학교에서는 목소리도 크고 공부도 잘했어요. 주변 어른께서는 쟤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한다고 남자였으면 어디 가서 한 임을 했을 거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섯째 언니의 입에서 고등학교 소리가 나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계집애 학교 보내줄 돈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돌아온 큰언니는 여섯째 언니의 고집을 듣고서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애를 고등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며 한사코 반대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큰언니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백기를 드셨고 여섯째 언니는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런 언니 덕분에 저 또한 자연스레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여섯째 언니의 욕심에 고마운 일이었죠. 앞으로의 글에서도 여섯째 언니의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실제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나 글에서는 실명을 쓸 수 없으니 편의상 작은 언니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언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 보내주기만 하면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렇게 노래 부르시던 아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그냥 했던 말은 아니었는지 작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동네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다들 대단하다. 걔는 뭐라도 될 줄 알았다. 입을 모아 칭찬을 했고 처음에는 그래봤자 계집애가 뭘 하겠냐며 비아냥거리시던 어머니께서도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소식에는 몹시 기뻐하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뭐라도 되려는 모양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은근 기대를 거시는 눈치였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언니만큼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어영부영 고등학교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시 집에서 농사를 도울 생각이었지만 큰언니는 그런 제게 집으로 돌아올 생각 말고 더 먼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넌 고등학교까지 나온 애가 이런 시골에서 농사 지으려고 그러니? 나랑 다른 애들이야 못 배우고 자랐으니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지만 넌 다르잖아. 너 그러라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학교 보내준 줄 알아? 좀 더 먼 곳으로 보고 살아야지. 막내야, 넌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런 큰언니의 조언에 저는 결국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큰언니는 지금껏 본인이 모아둔 비상금이라며 적지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용하라 제게 쌈짓돈을 챙겨줬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어요. 막상 서울에 도착하긴 했지만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교습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당연히 그 시절에는 나름 부잣집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제 말에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시험 몇 가지를 시켜본 후 저를 바로 채용하셨습니다. 교습소 안쪽에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휴게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제 사정을 배려해 주신 원장님께서는 제가 그곳에서 먹고 자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착실히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은 언니는 대학교를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요즘에서야 여자고 남자고 가릴 것 없이 좋은 직업을 다 가진다지만 그 시절에 여자가 변호사라니 정말 드문 일이었죠. 가족들은 전부 작은 언니를 뜯어말리며 그냥 대학 졸업하고 선 봐서 부잣집에 시집이나 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자 변호사라니 세상 어디 누가 여자를 믿고 일을 맡기겠냐면서요. 그러나 작은 언니는 완고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고시를 준비를 했고 작은 언니답게 한 번의 시도만으로 시험에 덜컥 합격했어요. 그렇게 작은 언니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작은 언니가 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저도 교습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 다시 시골에 내려가 교습소를 차리는 것이 작은 목표가 됐습니다. 돈 많은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라도 배움을 원한다면 누구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도 잘 맞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다시 시골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살아갈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교습소에 책을 나르다 만나게 됐죠. 남편과는 대화가 참 잘 통했고 몹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10살 가까이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 때를 놓쳐 결혼을 못했다고 했죠. 여자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도시 사람 치고는 굉장히 순박하고 어찌 보면 촌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수더분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대 결혼을 하게 됐고 도시에 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그간 모아두었던 돈은 모두 집이며 혼수를 구하는 데 사용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교습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큰언니는 결혼은 몹시 축하할 일이지만 일을 그만둔다는 말에 아쉬워했습니다. 시골에 돌아와 교습소를 차리는 게 꿈이었냐며 결혼했다고 해서 꼭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요. 물론 큰언니의 말도 맞는 말이었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가정과 꿈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 책을 나르느라 바빴고 저도 교습소 일을 하며 살림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작은 언니도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변호사였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처음 가봤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무슨 호텔이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눈물 콧물을 쏙 빼시며 우리 집안에 인물이 났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작은 언니의 신혼집은 대궐집같이 으리으리했고 언니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같은 집안,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충분히 행복했고 조금 작고 낡긴 했어도 저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큰언니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고 아들이 태어난 뒤로 제 인생은 아들의 뒷바라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자식 뒷바라지하며 자식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질 않았는데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보다도 자식 먼저가 되고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하며 살았지만 제 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라서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들은 다 시키면서 키우고 싶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못해줄 때도 많았고 비싼 학원에도 못 보내며 키웠지만 아들은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남편을 닮아 어렸을 적부터 책에 관심이 많았고 커서 작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매번 백일장에 나가 상을 타오곤 했고 언제나 생일 선물로 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고른 책을 함께 읽으며 가족끼리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했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자랑을 좀 더 해보자면 아들은 번듯한 생김새에 키도 훤칠한 편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키가 큰 편이거든요. 다행히도 저와 남편의 얼굴에서 잘난 부분들만 쏙쏙 골라 닮아 어딜 가든 어르신들이 아들 참 곱상하게 잘 낳아놨다 칭찬을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정말 큰 자랑거리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유명 대학의 국문학과에 입학했고 작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저와 남편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어요. 솔직히 부모된 마음으로 작가도 좋지만 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아들은 공부도 몹시 잘했으니까요. 작가 말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정말 책을 좋아했어요. 언젠가 꼭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내고 말겠다며 눈을 초롱초롱 빛내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눈을 보고 어느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부문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학교를 다니며 그 어린 나이에 등단을 하다니요.
제 아들이지만 참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단편 소설을 엮어 만든 소설집 하나를 출간하게 됐어요. 당연히 초판은 그리 많은 부수가 발행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책을 들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나눠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큰언니와 작은언니도 있었어요. 큰언니는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여전히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고, 작은언니는 서울의 으리으리한 집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언니 스라에는 4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작은언니네는 자식이 없었어요. 전에 듣기로는 남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작은언니는 자식에 대한 큰 뜻이 없었기에 부부 둘이서도 몹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신 언니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 아들을 많이 예뻐해 줬어요. 책을 좋아한다는 저희 아들에게 전집을 여러 번 사서 보내주기도 했고, 생일이면 비싼 전자제품을 사주기도 하고, 하도 바쁜 사람이라 왕래가 잦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작은 언니를 꽤나 잘 따랐고, 작은 언니도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예뻐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 더 마음을 많이 써준 거겠죠. 소설책을 받아든 작은 언니는 너무 축하한다며 애가 어릴 적부터 참 영특하더니 아마 유명한 작가가 될 거라고 덕담을 건네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참 욕심이 많았지. 그때를 떠올리면 너한테 미안한 일이 너무 많아.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다. 큰언니가 매달 한두 번씩 공책이며 필통이며 문구 용품들을 가져다 줬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내가 먼저였고 언제나 내 생각만 했으니까. 그땐 그저 성공하고 싶어서 그랬어. 내 밥그릇 뺏기기 싫었거든. 그 가난한 집이 너무 싫었고, 7자매가 언제나 먹을 걱정에 허덕이고 가난한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분위기가 싫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지.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쓴 거야. 큰언니한테 참 고마운 일들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큰언니마저 너무 바보같이 보여서 싫었어. 차라리 도망친 둘째 언니한테 더 마음이 갔지. 당시에 난 큰언니가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 왜 저렇게까지 본인의 일을 다 희생을 하면서 사는 걸까?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사는 걸까? 그렇게 정성 들여 사랑으로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자식들한테 키워준 값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줬으면서 성공하니까 그제서야 잘 될 줄 알았다며 칭찬하는 어머니도 너무 싫었고, 그냥 그 집 구석이 지긋지긋했어. 그래서 서울 올라오고 나서 연락을 잘 안 했던 거야. 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단 걸 안 후에도 일부러 연락 안 했어.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싶었거든. 참 못났지. 나 남편이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벌 받는 건가 싶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 본인 목 희생해가며 나 뒷바라지해준 큰언니, 그렇게 원망하고 싫어하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으면서 모순적이게도 내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행복한 가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가정을 바랬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남편 원망도 안 했어.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삶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네 아들을 더 예뻐했는지도 몰라. 걔한테 신경 쓰고 잘 해줄수록 뭔가 속지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 사실 얼마 전에 큰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언니도 참 많이 늙었더라. 이제부터라도 가족들하고 좀 더 교류하면서 지내보려고 그래. 너무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조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 네가 필요한 거여도 괜찮고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힘껏 도와줄게. 솔직히 작은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도 많았고 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작은 언니는 언제나 매사에 본인이 먼저고, 좋게 말하면 자기 실속 챙길 줄 아는, 나쁘게 말하면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작은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진솔한 속마음을 듣자 저도 그동안 저도 모르게 언니를 원망해왔던 것들이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언니가 아들에게 비싼 선물을 척척 사줄 때마다 괜히 돈 자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냥 고마운 마음만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참 못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그 뒤로 작은 언니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저와도 좀 더 자주 왕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처음 냈던 소설집 이후에도 꾸준히 책을 냈고 처음부터 인기 작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꽤 괜찮은 판매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책이 나올 때마다 저는 주변인들에게 매번 자랑을 했고 몹시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레 결혼을 하겠다며 웬 여자를 데려왔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젊은 시절의 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와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도 여자가 책을 몹시 좋아하는 모습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와는 결혼해도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그런 아들의 말에 전 별 말 없이 바로 결혼을 허락했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면 어련히 괜찮은 여자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건 몹시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와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사단까진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며느리의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하셨고 며느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무슨 사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본인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을 몹시 부끄러이 여겼죠. 어머니와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참석한 사돈은 딱히 결혼에 관심도 없어 보였고 자리가 몹시 불편한 듯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어렸을 적 얘기라든가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등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는 등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했고 며느리 또한 딱히 그런 사돈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말리려고 하지 않았죠. 괜히 민망스러운 마음에 입을 다물게 됐고 상견례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나서야 아들이 제게 사돈은 이미 재혼을 해서 다른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고 하니 아들도 자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며느리에게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부끄러운데 그 어머니가 이미 재혼해서 가정까지 있다고 말하면 더더욱 본인을 나쁘게 볼까봐 걱정스러워 얘기를 먼저 꺼내지 못했다고요. 그때는 그래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고 괜히 결혼 전부터 얼굴 붉힐 일을 만들어 좋을 일 없다 생각해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리 어리지 않은 나이에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고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저희 집안에서 나왔어요.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조건이고 예물이고 따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남자 쪽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게 맞는 거다.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인데 내가 왜 내 돈까지 써야 하냐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기분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언제나 현명한 아들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었는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아들은 모두 져주고 맞춰주기를 원했고 저는 항상 아들의 뜻을 존중했기에 그때도 별 말 없이 아들의 의견에 동조해 줬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와 아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둘의 신혼집은 저와 남편이 무리를 해서 마련해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꼭 좋은 집을 해주기로 생각했었기에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이왕 해주는 집 좋은 걸로 해주자 하고 조금 무리를 해서 구해줬죠. 작은 언니는 결혼 선물로 저희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줬어요. 아들은 그런 비싼 선물을 덥석 받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언니는 전부터 꼭 사주고 싶었던 선물이라며 작가님이 이 정도는 타줘야지 하고 자키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명품백을 사준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작은 언니나 저에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얼핏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명품백은 제가 며느리에게 사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 괜히 제게 얘기를 전하면 제가 속상해할까봐 비밀로 하는 거겠지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조금 기분이 언짢기는 했습니다. 아들의 집은 저희 집과 꽤나 가까운 거리였지만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아들의 집을 찾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드나들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기도 했고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제 아들보다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들락날락거리며 아들의 삶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남편은 출판사 일을 그만뒀고 저에게 시골로 함께 내려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웬 시골이냐 묻자 당신이 언제나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 다 알고 있다며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말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고생하고 있는 큰언니가 언제나 마음에 걸렸었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쉬워하는 아들과 작은 언니를 뒤로하고 아주 오랜만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시골로 내려오니 참 좋더라고요. 도시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도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고향은 오래 떠나 있어도 고향이라고 맑은 공기와 어렸을 적부터 봤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니 참 즐거웠습니다. 물론 도시에 비해 불편한 것들도 많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곳에 돌아오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큰언니와 가까이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게 큰언니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정신적 지주가 곁에 있으니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간 저는 자리를 잡고 큰언니를 도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남편도 그런 시골 생활에 차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거의 병상에 누워 지내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농사 일에 서툰 남편이 기계를 다루다가 크게 다치기도 했었고요. 큰 부상에 치료를 해줄 만한 병원이 차를 타고 30분은 좋게 나가야 하는 곳이라 그날은 눈물 콧물 쏙 뺐었죠. 다행히도 치료도 잘 받고 별일 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남편에게는 참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간 뒤로 아들과는 아주 뜸하게 연락을 했어요. 아들은 언제나 글을 쓰느라 바빴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는 더더욱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쩌다가 통화를 하더라도 며느리는 시종일관 퉁명스러운 목소리였고 저도 그런 연락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다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는 제게 큰언니는 본인이 직접 담근 된장이라며 숙성이 아주 잘 돼서 맛이 좋다고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찌개를 먹다 보니 문득 저희 아들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다름 아닌 된장찌개였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 내려온 후로 한 번도 아들을 만나러 올라간 적이 없었고 아들에게 된장을 좀 퍼다가 가져다 주는 게 어떻겠냐는 언니의 말에 저는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된장 말고도 시골에서 키운 야채며 각종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서 짐을 한가득 들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된장이랑 반찬이랑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다 말하니 아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작업실에 나와 있으니 집에 며느리 혼자 있을 거라며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말에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오랜만이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직접 담근 된장이랑 반찬들 좀 들고 서울로 올라갈까 해서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다. 네? 지금 오신다고요? 어머니, 지금은 좀 그런데 집에 손님들이 와 계셔서요. 그래? 손님들이 와 계신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저 아는 분들이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 이렇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작스럽게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아니, 내가 미리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깜빡했구나. 오래 있을 생각 없다. 잠깐 들려서 반찬이랑 된장만 놓고 나오마. 아니, 지금 손님들 계신다니까요.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아니, 이미 서울 가는 기차 아닌데 그냥 내릴 순 없잖아. 잠깐만 들러서 반찬만 놓고 나갈게. 방해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아, 진짜. 그럼 제가 집 앞으로 나갈 테니까 집 앞까지만 오셔서 제가 들고 들어갈게요. 아, 도대체 무슨 손님들이길래 그러니? 내가 만나면 안 되기라도 하는 사람들이야? 시어머니가 잠깐 와서 반찬 좀 주고 간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안 된다면 안 돼요. 집 앞 도착하면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 있는 자리길래 반찬을 놓으러 잠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건지. 솔직히 며느리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것은 제 잘못이었기에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해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파트 1층 입구에서 기다리던 저는 결국 반찬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에게 사준 집이었지만 막상 찾아가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참 화려하고 좋은 집이더라고요.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손님이 있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집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대답이 없지 싶어 한참을 그렇게 집 앞에 서서 초인종도 누르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쪽에서도 답이 없었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어요. 아니, 집 앞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앞에서 전화를 걸라니까. 문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화난 표정의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며느리는 현관문 앞을 단단히 막아섰어요. 너한테 내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 줄 아니? 네가 안 받아놓고서 왜 그래?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안 열어? 아유, 좀 비켜봐라. 네? 전화를 하셨다고요? 이상하네. 벨이 안 울렸는데. 어딜 들어오시려고요? 안에 손님들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저한테 주고 가세요. 안에 손님들 계시니? 아니, 누구신데? 나도 인사 좀 하자. 반찬들도 내가 정리해 줄게.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더니, 아유, 다리도 너무 아프다. 좀 들어가자. 아니, 무슨 인사예요? 정리도 제가 할게요. 그냥 가시라니까요.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잡상인 아니야? 누구 왔어? 며느리와 한참 현관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참에 거실에서 젊은 여자 2명이 기웃거리며 현관 쪽으로 나오더군요. 정황상 며느리의 친구들인 듯 보였고 그들은 영문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셔. 오늘 쉬는 날인데 반찬 가져다 주셨네?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는데. 어머, 너 일 안 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거 아니었어? 일하는 아주머니도 따로 계셔? 와, 역시 부자 시어머니 만나더니 호강하는구나. 저번에 뵈니까 통이 커 보이시긴 하더라. 야, 부럽다. 뭐? 부자 시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이러세요, 아주머니? 안에 손님들 있는 거 안 보여요? 빨리 나가라니까요.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등을 떠밀었고 그 난리통에 제가 들고 왔던 반찬통이며 된장이 바닥에 우당탕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현관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고 집안에는 된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고 그 얼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야, 이 개년아, 넌 내가 아주 호구로 보이냐? 아주머니는 무슨 아주머니야?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여.
저는 바닥에 엎어진 된장을 손에 집어들고 그대로 며느리의 면상에 가져다 던졌습니다. 얼굴에 된장을 직통으로 맞은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얼굴을 닦기 급급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냅다 후려쳤어요. 태어나 그렇게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며 머리며 된장 범벅이 된 며느리는 꼴사납게 현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엎어졌고 거실에 서 있던 며느리의 친구들도 모두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뭐?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넌 네 남편 애미를 그딴 식으로 부르나 보지? 부자 시어머니? 너한테 명품백 사다 줘야만 시애미냐?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게 맨손으로 시집와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어? 너 같은 년한테는 된장도 아깝다. 네 그 더러운 주둥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바닥에 엎어진 게 이 된장한테 행운이겠다, 이 썩으려나. 며느리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부들부들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대로 씩씩거리며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시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 작은 언니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제 아들이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다며 며느리 된 애가 싹싹하니 가족들을 잘 챙긴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전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며느리는 결혼 후로 저한테는 따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들을 어려워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들이 며느리가 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해 저에게도 싹싹하게 굴기 어려워하는 거라며 어머니께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따로 언지를 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미리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섭섭한 티도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는 먼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저희 작은 언니에게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겁니다. 날씨가 좋다느니 요즘은 잘 지내시느냐느니 시덥잖은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하고 가까이 산다고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며느리가 언니 입장에서는 마냥 예뻐 보였겠죠. 본인에게까지 이렇게 알뜰살뜰 잘하니 시부모와 남편에게는 얼마나 잘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작은 언니는 제 며느리를 더 많이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사주기도 하고 쇼핑 나갔다가 며느리가 생각나면 비싼 것들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저번에는 우연히 식당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을 마주쳐 밥을 사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며느리는 그때 친구들에게 저희 언니를 시어머니라고 소개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언니는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전문직 여성처럼 잘 관리받은 티가 나는 사람이니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그에 비해 진짜 시어머니인 저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초라한 촌년이고요. 작은 언니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야 했는데 저는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작은 언니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작은 언니에 비해 초라한 제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작은 언니에게 실은 내 며느리가 나한테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에게도 전화해서 따질 수가 없었고요. 그 얘기를 둘에게 꺼내는 순간 제가 한없이 초라해질 것만 같았어요. 그저 나만 참으면 될 일이려니 아들하고 둘이서는 문제없이 잘 지내겠거니 생각하며 참으려 애써왔는데 결국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살다 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는 며느리라니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정말 그렇게 개념도 없고 인성도 못돼 먹은 애가 도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잠시나마 저희 집안 가족이 되었던 건지 아파트를 나서며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제 얘기를 들은 아들은 길길이 화를 내며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돌아갔는지 집에는 며느리뿐이었고 현관은 여전히 너저분한 상태 그대로였어요. 당신 오늘 친구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했다는 게 진짜야? 그래, 좀 그랬다.
냄새나고 촌스러운 시어머니 부끄러워서 그랬다. 왜? 그게 뭐 문제 있어?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찾아온 어머니가 문제지. 왜 이걸 내 탓을 해? 게다가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말 다 했어? 당신 사는 이 집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뭐? 냄새나고 촌스러워?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어? 당신 그동안 장모님 때문에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굴기 힘들다고 했던 거 다 쇼였어?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해놓고선 이모님한테는 그렇게 친한 척 굴 수가 있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신 머릿속에는 그런 것밖에 없어? 내가 뭘? 난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똑같이 잘해준 것 뿐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착한 척 해봤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그 냄새나는 된장? 그 입 다물어. 나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혼? 그래, 이혼해. 나도 너같이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매일같이 책에 미쳐 사는 남자 필요 없어. 이 집이랑 네 재산 반반 분할해서 위자료 내놔.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집 내 명의 내 거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야.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며느리는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은 며느리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아도 결혼 직후부터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결혼 후 아들이 알던 여자가 아닌 것처럼 180도 변했고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며 매일 친구들을 불러 한량처럼 놀기 일쑤였고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며느리가 책을 몹시 좋아했기 때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책이라면 질색을 하는 여자였다고 하네요.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책을 좋아하는 척 거짓말로 연기를 했던 겁니다. 결혼 후 너무나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아들은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와달라 애원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작은 언니에게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인 척 알랑방구를 끼며 물건들을 뜯어내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몹시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차마 저와 남편에게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데려온 여자였고 본인을 믿어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어머니께서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나 죄송하다며 우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겪은 수모보다 그동안 아들이 겪어왔을 힘든 시간들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당연히 며느리, 아니 이제 우리 집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여자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분할해주지 않았어요. 집이며 차며 그 어떤 것도요. 그 여자는 재산 분할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살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여자였는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날 아들과 싸우고 홧김에 바로 집을 뛰쳐나간 탓에 그동안 작은 언니에게 받았던 명품이며 아들의 돈으로 사들인 물건들도 전부 그대로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야 본인이 잘못했다며 물건만이라도 돌려달라 찾아왔지만 당연히 아들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쫓겨난 셈이죠. 그렇게 아들은 혼자가 됐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하다며 글을 쓰는데 열중입니다. 본인이 잠시 눈이 돌아갔었다며 이제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남은 생은 계속해서 혼자 글을 쓰며 살고 싶다고요.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아들의 뜻을 존중했으니 이번에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소식을 알게 된 작은 언니는 몹시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 둘도 없는 천사 며느리같이 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180도 다른 사람이었다니 저 같아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을 것 같네요.
예전에 작은 언니였다면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에 열을 올리며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제게 먼저 괜찮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기분 나쁠 만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면서 진작 얘기해줬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그렇지만 저는 작은 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며느리마저 알뜰살뜰히 챙겨준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으면 컸죠. 아들은 그동안 작은 언니가 며느리에게 선물해줬던 물건들을 다 돌려주고 싶어 했지만 작은 언니는 그 물건들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실상 조카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저는 다시 시골로 내려와 남편과 큰언니와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을 찾아온 불청객이었던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나니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답니다. 부디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하고 평안함만이 가득하기를 이 글에 담아 간절히 빌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도 행복하고 평화만이 가득한 일상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은 60부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식의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애창곡은 아모르 파티였던 밝고 건강한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꼭 그렇게 밝은 할머니로 즐겁게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먹지도 못한 거는 둘째치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어릴 때부터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키도 어지간히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키가 작은 게 그렇게 콤플렉스라 제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재우는 거에 집착 아닌 집착까지 했죠. 우리 때는 고구마나 감자도 귀해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싸움까지 하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는 밥에 간식에 먹을 게 넘쳐나는데도 어쩜 그렇게 입이 짧니? 요즘은 먹는 게 흔해져서 그런지 제 자식들도 크면서 그렇게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특히나 큰아들이 저를 닮아 체격도 작았는데 먹는 거에는 통 관심이 없어서 살이 찐 적이 없었습니다. 애미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장손 매일 굶길 거냐? 아, 애가 왜 볼 때마다 이렇게 말라? 저 둘째 지집애는 지 오빠 거 다 뺏어 먹는지 살이 오동통하구만. 둘 다 한창 때라 잘 먹는데 큰애는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살이 찔 틈이 없어서 그래요. 제게는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아들이었고 작은아이는 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워낙 장손 하시면서 큰아이만 편애하셨어요. 둘째 아이는 꼭 남의 자식인 것처럼 구셨죠. 큰아이는 이 집안의 기둥이자 장손이라며 큰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살이 잘 붙지 않는다고 또래보다 키가 작은 것마저도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큰아들은 몸도 약한 편이라 툭하면 감기에도 잘 걸렸고 워낙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니라 산만해서 다치기도 자주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큰아들 옆에 딱 붙어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도 워낙 자주 다녔고 한약도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했어요. 반면 항상 의젓하고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딸아이가 대견했죠. 그런데 그건 아마도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딸아이 딴에는 많이 참고 오빠에게 양보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릴 때 얘기지 사춘기가 오면서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엄마도 할머니랑 똑같아. 항상 오빠만 챙기고 오빠만 걱정하잖아. 난 딸이라고 항상 찬밥이고. 아, 그건 오빠가 아들이고 네가 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도 알잖아. 아, 오빠가 워낙 극성 맞아서 다칠까 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너야 워낙 똑부러지고 의젓하니까 엄마가 믿는 거지. 그놈의 의젓하고 똑부러진단 말 좀 그만해. 이 나이에 그런 애가 어딨어? 다 그런 척 하는 거지. 엄마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엄마도 어릴 때 여자라고 그렇게 차별을 받고 컸는데 엄마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어. 엄마도 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항상 미안해. 저는 애써 변명을 늘어놨지만 사실 딸이 서운할 만했어요. 저도 어릴 때 딸이라고 온갖 서러움을 다 겪고 컸으면서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사실 아들아들하며 전전긍긍했으니까요. 눈치 빠른 딸아이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제가 당시에는 사느라 바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힘들어서 딸아이까지 챙기질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의 그런 서러움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더군요.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독립을 했습니다. 언제 모아뒀는지 혼자 차곡차곡 모은 돈을 가지고 동네 친했던 친구와 함께 일을 구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겠다고 하더군요. 다 큰 여자애가 위험하게, 그 먼 서울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혼자 산다고 그래. 괜한 소리 말고 시집 갈 때까지 엄마 옆에 있어. 엄마가 날 언제 걱정했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날만 기다렸는지 알아? 나 무조건 나갈 거니까 나 잡지 마. 할머니 때문에 그래? 할머니도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서 힘 떨어질 만큼 떨어지셨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오빠도 대학 가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너까지 나가면 엄마가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엄마는 그게 문제야. 오빠도 나갔는데 나는 왜 못 나가? 왜? 나더러 이제는 돈까지 벌어서 오빠 학비까지 보태라고? 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언제 너들 오빠 학비 내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런 거 아니면 나 그냥 놔둬. 난 더 이 집에서 못 살아. 나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매일 쓸모없는 년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큰 거 알지? 쓸모없는 년은 이제 나가줄 테니까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당연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딸아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딸아이는 제게 할머니에게 구박받던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제가 더 밉다면서 울부짖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집애가 발랑 까져서는 어디 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기를. 너는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없는 살림에 고등학교 졸업시켜줬으면 시집가기 전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돈을 벌어다 줘야지. 어디 저 혼자 나가 살겠다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둘째도 얼마나 이 집이 답답하고 싫었으면 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갔겠어요. 이제 큰애도 대학 갔고 둘째도 나갔으니까 저도 시집 와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저도 어머니 시집살이 더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앞으로 어머니도 제 눈치 보셔야 할 겁니다. 당신, 미쳤어? 어디서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 눈치 보고 살라니 말 다 했어? 그래, 나 미쳤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집이 싫다고 나갔는데 그럼 내가 정상일 수 있겠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지르고 보니 저는 지금까지 뭐가 무서워서 그때까지 할 말 못하고 끙끙 참고만 살았나 싶더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무서워서 목소리도 떨리고 긴장이 되곤 했었는데 딸아이가 가족이고 뭐고 다 싫다고 떠나버리고 나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딸아이가 영영 제 품에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할 틈도 없이 아들이 먼저 제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대학까지 휴학하고 말이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잘난 서울 애들도 가기 힘들다는 대학을 떡하니 들어가서 동네 잔치를 연 게 엊그저껜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리 장손, 지금 당장 입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새끼 무슨 일 있었어? 딸아이가 서울에 올라갈 때는 걱정 한 번 안 하고 당부 한마디 안 건네던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오자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게 사실은 할머니, 아버지,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냐오냐 예쁨만 받으며 커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도 기껏 공부하라고 없는 살림에 서울의 월세방까지 얻어줬더니만 거기서 떡하니 여자랑 살림을 차렸나 보더라고요. 군대다 안 갔다 온 새끼가 뭐? 임신? 너 미쳤어? 엄마 살려줘. 나도 내가 이렇게 한 방에 아빠가 될 줄은 몰랐다니까. 아이고 어디 감히 우리 장손 머리통에 손을 대. 애미 너 당장 그 몽둥이 안 내려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애를 오냐오냐 하시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고나 치고 다니잖아요. 이게 어디 우리 장손이 잘못한 일이냐. 그 여우 같은 지지배가 우리 장손 홀려서 잡아먹으려고 한 군 짓이지. 아주 그냥 안 봐도 뻔하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애나 베고. 아무튼 요즘 지지배들은 청신머리가 없다니까. 어머니, 그게 남의 집 귀한 딸 임신시켜놓고 할 말이에요? 저는 정말이지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놈도 아들놈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뱃속의 손주가 아들이어야 한다며 달밤에 물까지 떠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일이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몸만 컸지 정신은 아직 어린 아들놈이 사고를 쳤으니 저희가 수습을 해야 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임신했다는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얼마 뒤 그 애의 부모님도 함께 만났고요. 금방 배가 불러올 테니 급하게 식부터 올리고 학교로 휴학한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몇 달 뒤 바로 군대를 가야 하는 아들 녀석 때문에 제가 졸지에 임신한 며느리 시중을 들게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제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힘들게 들어간 대학인데 지금 와서 그만둔다는 건 너무 아까운 짓인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임신도 했는데 공부도 포기하라는 건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군대 간 사이에 며느리 대학에 보내놓고 나더러 애를 키워달라는 거야? 저는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까지 하려면 3년이 넘어요. 그런데 애엄마는 이제 딱 1년 남았고요. 애엄마가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만 엄마가 좀 키워주세요. 제발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멋모를 때 사고를 쳤다고 해도 아들도 처자식 남겨놓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어린 아내한테 시댁에서 시할머니의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남편도 없이 갓난아이 키우라고 하기는 마음이 쓰였겠죠. 그리고 아들 말대로 힘들게 들어간 대학인데 몇 년 남기지 않고 그만두는 것도 며느리에게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저는 고민이 많았지만 우선 아들의 말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떡하니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아이 키우며 셋이 살려면 둘 중 누구라도 하나 취직이라도 해야 먹고 살 테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더군요. 멀쩡하던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함께 장을 보러 가셨다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떠나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서로한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며 지낸 30년이었지만 그래도 제게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차별을 하시더니 막상 증손녀는 예쁘신지 그날 아침까지도 아기 볼에 뽀뽀를 해주시고 나가셨거든요. 셋이 함께 손녀를 키우며 산책도 나가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서로 위하며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실 줄은 몰랐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죽어버렸다는 슬픔도 잠시 저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집이며 땅을 제가 다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도저히 팔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봐야 손녀 하나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되는데 할미가 돼서 그거 하나 못하겠나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식들도 공부하랴 일하랴 다들 살기 퍽퍽할 텐데 육신 멀쩡한 제가 짐이 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먹고 살만해질 때까지 제가 손녀는 책임지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버지도 없이 혼자 미나를 어떻게 키워? 지금 당장 그냥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 집 하나 얻어서 오빠 제대하면 같이 살면 되잖아. 아, 이 집을 왜 팔아? 아, 이 집은 나중에 너희한테 다 물려줄 거야. 엄마 잘 할 수 있어. 걱정 마. 아들 며느리는 지금 당장 저들이 상황이 안 좋으니 제게 뭐라 말을 못했지만 딸은 제 걱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장례 치르고 바로 손녀를 등에 업고 부지런히 동네를 다니며 장사를 할 만한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장사를 해야 했으니 작은 방 하나 있고 손님도 몇 테이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다녔죠. 그러다 떠오른 게 족발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젊을 때 족발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거든요. 그때 번 돈으로 집이며 땅도 사신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 오자마자 족발 삶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동네에서 잔치가 열리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집에서 족발을 삶아서 나눠 먹곤 했거든요. 족발이야 다른 거 없이 하루에 한 번 삶기만 해서 팔면 되니까 손녀랑 같이 지내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시어머니의 비법이 딱 먹혔습니다. 제가 삶아 판 족발이 꽤 소문이 나서 1, 2년 사이 제가 장사하던 시장까지 유명해질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직원들까지 거느리며 큰 식당으로 이사도 갔죠. 저는 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족발을 팔며 어느새 손녀 등록금까지 척척 내주는 든든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남편 죽고 혼자 되고 나서 정신없이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도 나이가 지긋해지고 손녀도 불쑥 커져 있었어요. 저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돼 있었죠. 사실 저는 남편 죽고 지금까지 혼자 장사하면서 쉴 틈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는 다른 노인네들처럼 아파서 골골거리며 자식들 귀찮게 하지는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관절이었습니다. 오래 서서 일을 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손끝이 저릿저릿거리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족발집 그만하고 서울에 올라오라니까?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그 시골에 있는 거 걱정돼. 아이고, 할머니 아직 멀쩡해. 몸뚱이야 당연히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픈 게 당연하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데리고 있어서 그런지 큰 손녀와는 나이가 들어서도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서울서 큰 회사 다니느라 애도 딱 하나만 낳고 돈 벌러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둘 다 매일 야근에다 출장에다 바빠서 방학이면 항상 몇 달씩 제가 데리고 있고는 했어요. 고모 이번 주말에 내려가신다고 해서 내가 고모한테 할머니 무릎 안 좋다고 얘기해뒀으니까 내려오시면 같이 꼭 병원 가봐요. 내가 전화해서 꼭 확인할 거야. 걔가 워낙 바빠서 왔다가 금방 갈 텐데 괜히 또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내려갈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모시고 갔지. 내가 시험 기간이라 다음 주까진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다녀오세요. 꼭. 내 자식들 어릴 때야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매일 정신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 자식들 예쁜 줄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훌쩍 들고 보니 손녀는 또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손주라곤 얘 하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둘째는 자식은커녕 남들 다 하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사실 이제 40이 넘었으니 결혼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딸아이도 제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경해 본 적이 없었지만 손녀 말이 고모가 명동이랑 남대문에서 꽤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면서 옷가게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딸아이는 20살에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던 친구랑 남대문에서 옷이며 가방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저기서 팔았나 보더라고요. 그 돈으로 남대문에서도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언제부턴가 명동이랑 남대문에서 아이들 옷을 팔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여러 개 매장을 가지고 인터넷인가 휴대폰으로도 옷을 파는데 제법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대학 나와 둘 다 큰 회사 다닌다는 아들네는 아직도 아파트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는데 딸아이는 서울 한복판에 대출도 없이 자기 집이 떡하니 있으니 장하기로 말하면 아주 대견했죠. 딸아이는 집에 올 때마다 차에 뭘 가득 실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올 때마다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냐고 괜한 소리를 했죠. 무릎이 그렇게 아프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말하면 되지. 왜 맨날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 이게 뼈에 좋은 영양제니까 내가 적어 놓은 대로 시간 맞춰서 먹어. 아이고, 전에 갖다 준 것도 많은데 뭘 또 이렇게 많이 샀어? 그리고 내가 아까 병원에서 오는 길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족발집 내놨으니까 이제 장사도 그만해. 아니, 족발집을 왜 내놨어? 엄마 그거라도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떡하라고. 엄마 나이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야. 그 나이까지 일하다가 골병 나면 그게 바로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야. 그날 딸아이를 따라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전보다 골다공증이 더 심해져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 살짝만 넘어지게 돼도 뼈에 심한 골절이 올 수 있다면서 이제 더는 일도 하시지 마시고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딸도 당연히 속상한 것이었죠. 그래도 가게라도 해서 우리 손녀 대학이라도 할머니가 졸업시켜줘야지. 엄마, 지금까지 오빠한테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사고 쳤을 때부터 엄마가 미나 다 키워줬지. 오빠 전세 전전할 때 매일 전세금 올려준 돈 없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다 그냥 줬잖아. 왜 또 이 얘기 안 나오나 했습니다. 딸아이는 속상할 때마다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아들이라고 서울에서 처자식 건사하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요즘에 애 교육비에 생활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질 못해서 매일 전세 살다가 이제야 잔뜩 대출 받아 그나마 집 하나 샀는데 이자에 매일같이 허덕이며 사는 게 눈에 뻔히 다 보이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들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아들이 집에 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큰아들 웬일이야? 아까 병원에서 나와서 내가 걱정돼서 오빠한테 연락했어. 주말인데 오빠도 좀 내려와서 엄마한테 신경 좀 쓰라고. 아이고, 다들 바쁠 텐데. 엄마가 벌써부터 이렇게 너희들 힘들게 해서 어쩐다니. 엄마도 이제 힘드셔서 족발집 못해. 그러니까 오빠가 말 좀 해. 그만두시라고. 딸아이는 아무래도 제가 족발집을 안 그만두겠다고 고집을 피울 줄을 알았는지 어느새 아들을 불렀더라고요. 저는 족발집이든 건강이든 그런 거보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셋이 모이니 기분이 좋아 맛있는 거라도 해서 좀 먹여서 서울로 올려보내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들어가 헐레벌떡 음식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상황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아들과 딸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더라고요.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재빨리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오빠 힘들 때는 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더니 정작 엄마가 나이 들어 아프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나 몰라라는 무슨,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서울에 올라오셔서 우리 집에 매일 없는데 엄마 혼자 적적하시다는 거지. 딸아이가 제가 없는 사이 아들에게 저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는 병원도 멀어서 혼자 약을 타러 가기도 힘들고 운동 치료하러 다니기도 힘드니 여기보단 서울이 낫지 않겠냐면서요. 하지만 아들은 아직 크게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시고 서울에 올라와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서울에 오시냐. 여기 계셔도 우리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괜찮어. 아이, 지금까지 장사도 혼자서 잘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를로 서울에 올라가. 엄마 서울은 답답해서 못 살아. 아우, 여기가 좋아. 아,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 같은 분이 괜히 서울 올라가면 몸이 쑤셔서 병이 더 날걸. 지금처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와, 지금 오빠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했다고 신경을 쓰지 마. 매주 주말마다 나 아니면 미나가 와서 엄마 병원 모시고 갔는데, 그리고 올케도 애 어릴 때는 애 맡겨야 하니까 주구장창 드나들더니만 애 크니까 아예 얼굴 보기가 어렵네. 아, 여기서 네 올케 얘기가 왜 나와? 네가 시집을 안 가서 뭘 모르나 본데 네 올케 정도면 우리 집에 잘하는 거야. 됐다, 됐어. 어? 엄마가 괜찮다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왜 싸우고들 그래? 너 아무리 이제 다 나이 먹었다고 해도 그래도 어디 오빠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그럼 그렇지. 엄마야 원래 항상 오빠가 먼저였지. 알았어. 나는 앞으로 빠져 있을 테니까 잘난 아들이랑 며느리랑 알아서 하세요. 난 갈 거니까 엄마도 족발집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제가 원하던 노후는 간단했습니다. 자식들 다들 각자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저는 혼자 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 죽을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왜 이리 쉽지 않을까요? 딸아이의 눈엔 아직도 제가 옛날처럼 할머니 앞에서 눈치나 보고 아들이라면 쩔쩔매는 답답한 엄마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정말이지 아들, 딸 둘 다 너무 사랑했어요. 아직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새끼들이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먹고 사느라 지쳐서 밥대나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만 하다 하루가 다 가곤 했죠. 하나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약해서 걱정이었고, 하나는 너무 단단해서 부러질까 걱정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가 잘못 키워 그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이 나이를 먹고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철딱서니 없이 사고를 치고 다녔더군요. 엄마, 그 족발집 그거 보증금이 얼마나 되지? 가계보증금?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아마 1,000만 원이나 될까? 왜? 에이, 1,000만 원? 아, 가게가 그렇게 넓었는데 그거밖에 안 돼? 확실히 서울하고는 다르네. 왜? 너 또 무슨 일 있어? 돈 필요해? 아들 속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가버리고 저녁상을 차리기도 전에 저를 데려다 앉히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뜬금없이 가게 보증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도저히 이렇게 애 데리고 매일 이사만 다닐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제게 찾아와 가게는 잘 되는지 모아둔 돈은 있는지 묻곤 했으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나 큰 사고라도 쳤으면 안 되니까요. 엄마도 요즘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서 알지. 사실 내가 코인에 좀 손을 대는데 그게 미나 엄마 모르게 한 거라 생활비가 좀 빵꾸가 났어. 뭐? 그 요새 텔레비전만 틀면 매일 나오는 그거?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저는 기가 차서 아들놈 등짝을 내리쳤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어떻게 자식 키우는 놈이 생활비까지 손을 대냐고요. 엄마, 나야 잘해보려고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줄 알았나? 엄마가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제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 네가 그런 소리 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이고 속 터져. 기다려. 가게 나가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엄마, 난 진짜 엄마밖에 없어. 아프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바로 모시고 병원 갈게. 자식이라는 게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면 걱정되고 보고 싶다가도 막상 하는 짓을 보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에 직장까지 다니는 놈이 저렇게 맨날 멍청한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족발집을 그만두었습니다. 제 건강 때문도 건강 때문이었고
아들놈에게 보증금도 줘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쩐지 이제 다 귀찮더라고요. 자식들 걱정해봐야 내 속만 상하고 그렇다고 내 속 편하자고 아등바등 살아봐야 자식들 걱정시키는 일이었으니 앞으로 여생은 남들처럼 노인정에도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꽃놀이도 좀 다니고 하루 종일 누워서 늦게까지 늦잠도 좀 자고 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아들놈이 제게 코인이니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댄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이러다 미나 엄마한테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 나 좀 제발 도와줘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일인데? 안 그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는 술 잔뜩 취한 목소리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50을 바라보는 자식놈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철이 날까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해준 족발집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막는다 어쩐다 하더니만 이 자식이 글쎄 생활비에 제가 준 돈까지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또 코인에 꼬라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코인이라는 게 이게 이 정도까지 딱 떨어졌을 때 올인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확 오를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이놈의 새끼야, 도대체 너 어쩌려고 그래? 대출까지 받아 다 날려버린 걸 결국 며느리가 알게 됐고 며느리는 더는 참아줄 수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다네요. 아들은 지금 당장 이자 낼 돈도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저도 현금으로 가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손녀 학비 줄 돈이랑 나중에 시집 갈 때 주려고 들어놓은 적금이 다였죠. 그런데 아들놈이 뜬금없이 저더러 집을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차피 가게도 접었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들 옆에 사셔야지. 그 집 오래되고 크기만 해서 엄마 혼자 치우고 살기 힘들다고 했잖아. 그거 팔아서 우리 옆으로 오는 거 어때? 앞으로는 우리가 어머니 잘 챙길게. 아들놈의 꿍꿍이야 저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 집이라도 팔아 도와줬으면 하는 거였죠. 제 아들이니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놈이 철딱서니는 없어도 아주 막대먹은 놈은 아닙니다. 저도 어느새 70이 넘었고 아들놈도 얼마 안 있으면 50인데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지금 사는 집이야 당연히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으니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가 늙은 저를 책임지고 모시겠다고 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우, 못 살아. 오빤 도대체 그 머리로 좋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간 거야? 돈이 없으면 하질 말아야지.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 사는 인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네 옳게 볼 낯이 없다 정말. 혹여나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지 오빠한테 다 준다고 난리를 치면 어쩌나 했는데 딸아이는 다행히도 제 집인데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집도 있고 가게도 있는 데다가 나중에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제 딸이지만 대견스럽다 못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똑똑한 애가 나왔나 싶더라고요. 근데 엄마, 집 한 돈 절대 몽땅 다 오빠 주지 마. 나 안 줘도 되니까 절반만 오빠 주고 나머지는 엄마가 꼭 가지고 있어. 아, 엄마가 돈 쓸 데가 어딨어. 아,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오빠 하는 집 봐. 돈 주면 주는 대로 매일 날려먹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 생각해서 비밀로 하고 꼭 쥐고 있으라고. 알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아이는 어쩜 저렇게 가족도 못 믿을까 싶었습니다. 저렇게 독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성공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제 딸아이가 선경 지명이 있었습니다. 딸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더군요. 저는 집을 팔고 서울로 바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말도 안 되더군요. 아무리 저 혼자라고 해도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깨끗한 집 하나 사고 나면 아들에게 줄 돈이 얼마 남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살던 집을 판 돈과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해서 10억을 증여해 줄 테니 같이 살자고요. 아무리 딸아이가 거절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모두 다 아들에게 주는데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웃긴 게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오기로 했을 때는 썩 반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서울에 왜 올라오시냐는 식이었죠. 그런데 제가 가진 현금 10억을 모두 다 증여해 주겠다고 했더니 금세 말이 바뀌면서 그럼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라도 역시 돈 앞에 장사는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끔 명절에는 한 번씩 보던 며느리와 매일같이 부딪히며 살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베란다에 고추 말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래 널어놨는데 옷에 매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아우, 이거 오늘 입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정말. 아이고, 왜, 애미, 너도 알지. 우리 옆집 살던 할머니. 아이, 그 친구가 고추를 보내줬는데, 이게 가루 내기 전에 말리면 훨씬 맛있어. 아이, 오늘 아침 햇빛이 너무 좋지 않니? 잠깐 내놓는다는 게 내가 깜빡했네. 아, 고춧가루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굳이 방앗간에서 빻아서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괜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우, 냄새. 할머니, 엄마가 또 뭐라 했어? 엄마는 할머니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 동네에 노인 정도 다니고 주말엔 나랑 놀러도 다니자.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넓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작게 농사도 짓던 사람이 하루 종일 꽉 막힌 아파트 안에 갇혀 있으려니 답답하더군요. 사실 10억이야 10억이고 며느리 입장에야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매일 사고 치는 남편도 모자라 나이 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게 쉬울 리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제게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해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서울살이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역시나 과부년팔자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제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더군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도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릎뿐만이 아니라 뼈 마디마디가 매일 아침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무릎이 부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녀에게 말했더니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MRI를 찍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의사의 얼굴에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제게 암이라네요.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고륙종 암이었습니다.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암이라는데 일종의 뼈암이라고 불리는 병이더라고요. 고륙종 암은 전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날 손녀의 전화에 딸아이가 불이 나게 아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잘 모신다고 놓친 내 집까지 뺏어갈 땐 언제고 엄마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도 몰랐어?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자꾸 그놈의 재산 얘기하는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깟 10억 받고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거기다가 이제 병까지 생기셔서 병치레까지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빠 탓할 때예요? 그깟 10억이요? 언니랑 오빠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그깟 10억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가씨, 시집도 안 간 노처녀가 도대체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신우 흉내 내는 거예요? 뭐, 노처녀. 지금 말 다 했어요? 엄마도 고모도 그만해.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 따져서 뭐해. 하루라도 빨리 할머니 수술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얼른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지.
자식들이 서로를 탓하며 큰 소리를 내는데도 저는 방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사실 자식이든 손녀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저는 나이가 든 지금이 좋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부모, 형제들 눈치 보며 살다가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 남편 등살에 마음 편히 다리 한번 쭉 펴고 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좀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평생 병원 신세에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신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아직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진 않아서 치료만 잘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긴 병에 효자 있나요? 항암, 수술 또는 검사, 그리고 또 항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바짝 말라 산 송장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살만하다, 어느 날은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하나뿐인 손녀도 시집을 갔어요. 매일 보지 못하는 건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손녀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도 직접 보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남들은 3년이면 충분히 완치도 된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우리한테 준 10억 전 재산이라고 하시지 않았어? 우리 모르게 숨겨두신 돈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그 비싼 항암 치료에 병원비까지 다 알아서 하시는 거래? 그러게. 나한테 집 한 돈 다 준 거라고 했는데. 너 따로 모아둔 돈 있으셨나? 만약 어머님이 우리 모르게 따로 재산 있으신 거면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요즘 아가씨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자꾸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아가씨가 먼저 알아서 뒤에서 어머니 돈 야금야금 뺏어다 쓰면 어떡해. 제가 자는 줄 알고 아들 며느리는 밤마다 거실에서 저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매번 아들 며느리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저는 항상 딸아이와 병원에 갔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지만 딸아이는 무슨 암 환자가 혼자 병원을 다니냐면서 자기 일까지 남한테 맡겨놓고 저를 위해 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마저도 혹여나 제가 숨겨둔 돈이 많아 그러는 거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지쳤는지 아들 며느리에게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손녀가 있었으니 제가 적적하지 않았던 거지. 이 집에 사는 동안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낸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사실 저는 잠만 자면서도 밥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거의 제가 했어요. 마치 상주 도우미처럼 말이죠. 같이 사는 시어머니로서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그 정도 해줄 수 있다 싶었지만 이젠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10억이나 되는 돈을 아들에게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딸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더는 이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미로서 한 소리 하려고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건 뭐 너희가 날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식모 노릇하는 거 아니냐. 나도 몸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밥까지 해먹이고 너희 속옷 빨래까지 해대면서는 더는 못 살겠다.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어머니더러 밥을 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멍하니 있기 적적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꼭 제가 암 걸린 시어머니 부려먹은 것처럼. 그럼 시어머니가 버젓이 집에 있는 거 알면서도 며느리라는 애가 일주일 내내 밥 한 번 안 하고 집안 청소며 빨래도 안 하는데 나더러 쫄쫄 굶으면서 옷도 입지 말고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살라는 거냐?
며느리는 뻔뻔했습니다. 제 말에도 오히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굴었어요. 말해 뭐합니까? 제 아들놈도 똑같은걸요. 어머니,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에요. 저도 와이프도 회사에서 버티느라 힘들어요. 오늘은 이쯤 하시고 들어가 쉬세요. 아들놈은 퇴근하고 와서 자신도 너무 힘들다며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한숨까지 쉬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잘하겠다고 대충 둘러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날 이후 아들 며느리가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회사를 쉬고 저를 데리고 외식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 셋이서만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유난히 며느리가 저를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도 말끔하게 자르고 염색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처음부터 저를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을 심산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글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트렁크에 저희 짐까지 다 챙겨뒀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을 넘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굳건히 버텨왔던 저였지만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더군요. 제가 죽을 날을 받아놓을 정도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서는 이번 항암까지 잘 참고 받으면 어쩌면 완치 판정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경과가 좋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요양병원이라니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귀찮아서 이러는 거야? 엄마 멀쩡해.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와 있을 정도로 정신줄 놓은 거 아니라고. 엄마, 여기 정신줄 놓은 분들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는 환자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엄마 알잖아. 나랑 미나 엄마가 너무 바빠서 엄마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거. 그래요, 어머니. 여기는 밥도 알아서 잘 나오고 친구분들도 많아서 적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모처럼 집안일 하실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둘째가 나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희가 나 모신다고 가져간 10억, 그거 내놔. 그거 둘째 다 주고 나 둘째한테 갈라니까. 어머니 잘난 아들이 날린 돈이 얼만데 그 10억이 아직 있겠어요? 암튼 요양병원비 자동이체할 계좌번호 적어야 하니까 어머니 계좌번호나 알려주세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며느리는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지 실실 웃고 있고 아들놈은 멍청하게 뒷짐지고 서서 저를 외면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가 제 발등을 찍었구나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양병원비도 제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하더니만 휴대폰에 무슨 은행 어플 깔아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일시백, 이거 봐. 내가 어머니 돈 있다고 그랬지? 여보, 어머니 통장이 자그마치 5억이 넘게 있잖아. 뭐? 5억? 엄마, 이 돈 뭐야?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돈 나 안 주고 도대체 뭐 하려고 했어? 와, 엄마가 나를 속여? 이게 바로 제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원래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년인 거야. 애초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제 속으로 난 자식인데 어떻게 제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죠. 저는 결국 휴대폰도 빼앗기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요양병원이 감옥도 아니고 제가 어디 못 가게 꽁꽁 가둬둔 것도 아니었지만 어쩐지 다시는 누구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 손녀 미나와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왔다가 제가 없으니 아들 며느리에게 저에 대해 물었는데 처음엔 제 딸 집에 갔다고 했대요. 그런데 며칠씩이나 저와 연락이 안 되니 걱정됐는지 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저와 연락이 안 돼서 한번 아들네로 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 딸이 아들에게 난리를 친 거죠. 제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년놈들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자식이니 잘못한 건 제가 혼내주겠다고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한다 보니 시간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딸아이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남은 제 재산을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아들에게 있는 건 다 빼앗겼을 텐데 제게 또 재산이 어딨냐고요? 사실 제게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집 말고도 땅이 있었어요. 사실 집이야 오래돼서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땅은 부지가 워낙 넓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팔아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암에 걸리고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글쎄 제가 물려받은 땅 바로 옆으로 도로가 생기고 개발부지로 선정이 됐더군요. 저는 바로 제 고향의 친한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당장 팔아도 좋게 50억은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땅을 모두 다 딸아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 땅을 지금 갑자기 나한테 증여해 주겠다고? 아무리 엄마가 화가 났다고 해도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 넌 걱정하지 말고 서류에 사인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아들에게 연락도 일절하지 않고 딸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글쎄 아들 녀석이 어느새 알고는 딸네 집에 찾아왔더군요.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동창회 나갔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알아? 다들 나한테 축하한다는데 난 도무지 뭐가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아주 대박이 났다네? 암에 걸린 엄마가 하루아침에 요양병원에서 나와 사라졌는데도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니만 아들놈이란 녀석은 동창회에 나갔다가 제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고향 사람들이라면 그 땅이 저희 시어머니 땅이었단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 아직 고향에 살고 있는 아들 친구들이 얘기해줬나 보더라고요. 너는 내가 가진 현금 10억에다가 내가 주겠다고 한 적도 없는 5억 어미 몰래 다 가져갔잖아. 그래서 더는 내 딸한테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으니 딸한테는 땅이라도 재산 물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엄마, 지금 그게 말이 돼? 어머니 그 땅 처음부터 할머니 거였잖아.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 땅을 딸한테 줬겠어? 당연히 장손이 나한테 주셨겠지. 그래, 그러면 오빠가 지금이라도 할머니 찾아가서 다시 다 달라고 하지 그래? 이게 동생이라고 오냐오냐 봐주니까 정신이 나갔지? 네가 대학도 안 나오고 무식해서 뭘 모르나 본데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도 그 땅에 대해 명백하게 권리가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계차반도 이런 계차반이 없었습니다. 하긴 돈 앞에서는 어미도 몰라보는 놈이 동생이라고 알아볼 리 없었죠. 그래, 너 말 잘했다. 유리분인지 뭔지 그걸로 네가 지금 네 동생한테 땅에 대한 일부의 재산을 청구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장남인 내가 고작 10억을 받았는데 제가 현 시세로만 해도 50억인 땅을 혼자 꿀꺽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50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어미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머니를 죽이긴 왜 죽여요? 내가 죽어야 내 재산이 유산이 돼서 너희 둘이 유리분이니 뭐니 해서 내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증여세까지 다 내고 딸한테 준 재산을 네가 무슨 수로 받을 건데.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내가 얼마 전에 암 완치 판정 받았어. 그리고 아마 앞으로 10년은 내가 거뜬히 살아있을 것 같다. 불만 있으면 소송해. 얼마든지 재판장에 나가줄 테니까. 아들놈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욕심이 많은 놈이니 땅을 딸에게 준 사실을 알자마자 제게 찾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놈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도 하고 애원도 하더군요. 아들놈은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철저하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준 돈으로 대출이라도 갚았으니 서울에서 집 한 채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힘들면 그 집 팔아서 족발 장사라도 해. 내가 너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비법은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당장 땅부터 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라고 했죠.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세금도 무지하게 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들놈에게 주는 것보다 조금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